그때는 쏟을 눈물도 있었지만 이제는 흘릴 눈물도 없다. 진보가 깨끗했던 거는 부패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깨끗했는지 몰라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2030이 변하게 가는 길입니다.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 제가 90년부터 94년 약 4년간 전남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5.18 때면 한 번씩 들리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또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지병문 선생님한테 책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키워드 한국 현대사 기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좀 기행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호남 지역을 하여간 무지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광주도 와서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광주 학생 독립운동 5.18하고 정말 이 지역을 다 돌아다녔는데 작년에 굉장히 여러 번 왔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올해 들어서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하여간 이런 학술 발표 이런 데 오게 되면 사실은 박정희나 이승만 이런 사람들을 저는 용서하게 돼요. 왜? 되게 시간을 안 지키거든요. 마이크를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왜 놓기 싫은가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마이크를 잡아도 오래 하고 싶은데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놓고 쉽지 않겠는가 하는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유혹을 떨치고 30분 내에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훨씬 더 초점은 지방자치에 있는 것들은 저는 전국적인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실은 이 오늘과 같은 담론과 대안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전환점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 생각과 같은 제가 사실은 2020년 이후에 정말 잠을 설치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꿈에 보면 촛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촛불이 있었다라는 꿈을 꾼 거예요. 촛불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바뀐 게 없으니까. 과연 왜 내가 2년 동안 정말 있었나? 그런 고민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조국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 감옥을 가기 시작해서 정말 평생을 그쪽 운동을 하고 살았는데 저희 대학 동기 중에 아주 대구 출신의 보수적인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까 굉장히 그 나름대로 존경을 하고 그랬는데 조국 사태 이후 나중에 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이런 식으로 너도. 그래서 이게 정말 저의 정체성에 엄청난 많은 갈등을 느꼈는데 저는 2022년 대선 이후에 광주도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중에는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하나님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저는 들었어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 살린 거는 하나님 나사로 살린 게 유일한데 탄핵으로 다 죽은 국힘을 5년 만에 다시 살려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 죽였는 줄 알았어요. 근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자기 성찰, 우리 민주화 운동 그리고 광주 우리가 어떤 성찰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오늘 글의 문제의식이고 또 담론과 대안도 어떤 성찰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제가 아주 친한 두 사람이 하나는 나병식이라고 이 지역의 출신이고 민주화 운동을 오래 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제 동기입니다. 대학 동기고 대학 1학년 때 같은 서클을 했고 너무너무 가까웠던 친구입니다. 저는 사실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선거 참관 조직은 그런 걸 하다가 감옥을 갔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쭉 했는데 광주로 온 다음에 사실은 저는 광주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느 날 나병식
내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호철아, 나는 지역주의가 이제는 우리 지인, 유전자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네가 하는 말은 다 맞고 논리적으로 다 이해하는데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내 몸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외부자로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광주에 대해서 라는 고민을 저는 항상 합니다. 오늘도 그런 고민을 안고 있고요. 대신에 또 윤한봉 선생님은 광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가장 가까웠고 가장 생각이 비슷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판적으로 이야기했고 광주에 대해서 죽비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 이야기가 외부자로서 얼마나 광주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이야기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내 나름의 고민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을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라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정치와 이제 광주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95년 이후에 한국 지방자치 이후에 27년에 평가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수준의 생각을 했어요. 중앙정치와 이제 지방정치 수준인데, 중앙정치 수준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약 15년 동안을 우리가 집권을 했고, 그 다음에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등등 윤에서 12년 정도를 지금 소위 보수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87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5년 대 19년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어느 정도 반반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경우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1.5 등급입니다. 1등급이 아니라, 왜? 사상의 자유가 아직도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근데 정치는 과연 얼만큼 발전했을까? 민주주의는 그래도 나아졌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인 국가기구, 뭐 의회라든가 이런 거 내에서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기능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더 증폭되어지고 더 사실은 증폭시키고 있지 않은가? 최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포퓰리즘 뭐 등등 우리 시대의 여러 문제점들을 그런 것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사회 이런 민주화와 맞물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발전한 게 아니라 그것은 후퇴했다는 겁니다. 특히 87년 이후에 미국식의 어떤 시장 만능의 신자유 정책, IMF에서 강제된 것도 있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등등 그런 전략들 때문에 불평등은 오히려 훨씬 더 심화됐고, 그래서 저는 헬조선 3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기는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기고 이제 3기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제일 밑에 그 표를 보여줬습니다만, 계층별 대통령 선거 지지율을 보십시오. 97년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김대중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후보. 근데 10년 뒤에, 김대중 노무현 정 10년 뒤에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명박을 찍었습니다. 왜? 사회 양극화의 결과죠. 그리고 또 이건 중요한 결과를 가져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자유적 정책은 바로 지금 MJ라고 부르는 MJ세대, 젊은 세대의 보수화의 뿌리가 됩니다. 왜? 무한 경쟁. 만인에 투자한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 경쟁은 결국 요새 젊은 애들의 키워드인 공정성, 이게 중심이 되고요. 요새 젊은 애들이 철저하게 그런 개인주의적이고 보수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된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촛불이 들어섰습니다만 5년 만에 정권을 내줬고요. 그리고 패배 후에도 자기 성찰하지 않고 졌으니까 잘 싸웠다, 젖잘 싸 이러다가 지방선거에 참패를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27년간 중앙정부의 경우 광주나 또 민주개혁 세력이 힘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치를 민주화하지 못했다고 치더라도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광주에서 결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민주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이 절대 여당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대구나 부산보다 소위 보수와 독재의 아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보다 얼마나 더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가는 뭐 양무 호남 뭐 시무국가 뭐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말이 있듯이 결국 지금 울도록에 가면 크게 그 도로에 새겨나 있죠. 그래서 그리고 호남이 없이는 나라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의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18 특히 5.18의 경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최대의 기여를 했고요. 그런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반원 같은 사람들이죠. 뉴라이트 뉴라이트까지도 그 자유를 지금 절대적으로 누리고 있고 또 진보 정치도 복원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는 결국 그런 민주당의 절대적인 지지 기반으로서 그런 자유주의 정권의 집권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제 우리 민주당이나 이런 쪽을 진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진보라고 부르진 않고요. 이게 프로그레시브가 아니라 결국 리버럴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어쨌든 그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으로 보면 중도 우파적인 그런 어떤 정권의 집권에 기여를 한 것이고요. 근데 물론 일부 이탈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총선에 안철수당을 지지했다거나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호남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호남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국힘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었고 등등 했습니다만 어떤 큰 틀의 흐름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는 최근 들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증오의 정치와 포퓰리즘입니다. 제가 2016년인가요? 제가 2018년이었던 것 같으네요. 우리나라 학술원이라는 데서 그 국제 학술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즉 이제는 더 이상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탈리아의 무소리니의 나라입니다. 무소리니가 결국 2차 대전의 책임을 지고 결국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게 45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지금 약 75년이 흘렀는데 이번에 가장 여자 무소리니라고 부르는 극우 총리가 이번 그 이탈리아 여자가 이제 이번에 극우 세력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가디언지가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그 기존 정치가 부패한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고 있다고 선동을 해서 다수 민중을 동원하는 반정체 정치를 우리가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데 2002년에 1억 2천 명 정도가 세계적으로 포퓰리즘 체제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20억. 그래서 약 4명 중에 1명꼴 세계에는 포퓰리즘 체제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차 뭉크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재밌는 게 제목을 보십시오. 또 People vs Democracy. 민주주의와 민중이 대립하는. 그러니까 민중은 더 이상 민주주의 편이 아닙니다. 다수의 이것은 결국 왜 그것은 그 사람들의 민생교를 겪고 SNS 발달하고 그다음에 다인종주의 유행하면서 오히려 민중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인민 또는 국민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반지성 사회, 증오 사회, 그다음에 뭐 포스트 진리 사회. 그러니까 지금 진리와 이성은 사라지고 정파와 증오만 남습니다. 특히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SNS로 자기네들 편에 계속 들어오는 이야기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이건 안 받아들이고요. 자기에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기 확증 편향을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진리와 이성은 사라지고 증오와 정파만 남는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18도 마찬가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정통성을 가졌고요. 하다못해 국힘의 대통령인 윤석열이 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뭐 등등 하고 다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서는 시민사회 수준에서는 5.18의 정통성이 오히려 침해받고 있는 그런
왜 민주화 운동 세력의 도덕적 우월성이 약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만원류의 극우주의가 그런 어떤 SNS에서 가짜 뉴스들이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두환 때도 없었던 북한 특공대 주도설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고요. 제 뭐 아까 얘기한 그 대구 지역 출신의 그 보수적인 정치인도 이제 공공연하게 옛날 그 노재봉 총리가 얘기했던 노회한 DJ가 외곽을 때리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586과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화, 조국 사태 이런 것들이 어떤 기폭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95년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시절이죠. 지금으로도 거의 30년 전인데, 제가 옛날에 쓴 글입니다. 신문 컬럼을 읽어보니 이런 글을 제가 썼어요. 한국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이해하면 90%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싸우면서 담는다. 그 다음에 내노남불. 정확한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닮아가고, 그 다음에 내노남불. 그래서 민주화 운동 세력의 도덕적 우위. 예전에는 오히려 전두환 시절 이럴 때는, 군사 독재 시절에는 그렇게 증오의 정치가 판을 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쪽은 도덕적 우위가 우리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조국, 안희정, 박원순, 하다못해 정의당의 김종철 당대표 성추행까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 우익 포퓰리즘의 기폭제가 되고 있고, 우익 촛불, 이제는 광학 촛불하면 더 이상 진보의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광화문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제 태극기 부대이고, 사실 주목할 것은 남미예요. 남미를 보면 남미의 핑크 물결이라 그래서 브라질의 룰라,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좌익 정권도 있어. 다 무너지면 다른 건 딱 하나예요. 부패예요. 부패. 어떻게 보면 진보가 깨끗했던 거는 부패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깨끗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자기 성찰, 제가 그랬었습니다. 남을 먹고 물 마시고 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조국 씨가 쓴 유명한 글이 책적이 절제의 검찰학이라는, 검찰의 권한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절제의 욕망학, 우리 스스로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진보적인 운동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는 무능부패, 그러면서도 오만하고 아직도 자기가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586의 그런 소수자 코스프레, 이런 것들이 아주 우익이 아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세대의 정치, 젠더의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죠. 아직까지 지역 갈등, 지역 균열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제일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보게 되면 20대 남자 22%만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고요. 72%가 국힘을 지지했습니다. 이거는 60대 이상 남자보다 더 높은 치수였습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광주 지역의 그 출구조사 세비적 연령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중앙에서는 찾지를 못해서, 지방에서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못 찾아서 하지 못했는데, 그 전국적인 걸 보게 되면 20대 남자는 58%가 윤석열이었고요. 이재명은 36%였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다음으로 20대 남성들이 보수, 그다음에 30대는 52%고요. 훨씬 더 20, 30대가 결국 보수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보수화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광주의 경우에도 물론 그 이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대 분화가 일어나서 20, 30대의 보수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이제 실제로 투표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와 진보 개혁 세력이 우리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왜? 그 전까지는 진영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해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결국 내부 비판을 하는 것은 쥐약실. 바로 윤석열이
그 권성동한테 보내서 문제가 된 내부 총질이라 하는 당대표 이런 내부 총질론. 그래서 내부에서 비판하면 좀 한나라당과 싸워야 되는데 왜 자꾸 안에서 시비 걸어? 그건 너는 한나라당 이중대야라고 하는 이런 논리. 근데 이미 자기 성찰이 없는 조직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건 소련 농구의 몰락이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비판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지금도 걱정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잘해야 되는데 너무 못해서 걱정이에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다시 또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성찰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2008년 대선에서 사상 최대의 폭으로 졌어요. 그래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수 세력보다 더 못하는 게 특히 딱 하나 있어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민주화 좀. 바로 국힘에 뿌린 한나라당, 하도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고 나서 천막 당사 같잖아요. 박근혜가. 그래서 당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 지고 나서 뭔가 하려고 했더니 뉴 DJ 플랜도 뉴 민주당 플랜 등등 하면서 좀 고치는 척 했어요. 근데 사실 당을 살린 거는, 근데 당을 살렸지만 망하게 한 거는 노 대통령의 죽음이에요.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니 혁신 안 하고 지지율이 오른 거예요. 결국 야당 복이 있었어요. 제가 야당 복이 아니라 그건 야당 독이다 그랬어요. 왜? 혁신 안 하고도 지지율이 계속 오르니 그 결과는 제 말대로 정확히 대권을 잃었어요. 5년 만에. 근데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데 또 잘 잤어요.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이 잘해야지 그래도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이건 결국 제가 오죽했으면 다음도 혁신을 못하게 해서 다음에도 또 대선에 지려고 윤석열이 일부러 저렇게 개판치나 그런 엉뚱한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혁신을 해야 된다. 자기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부하고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거는 조국 사태가 아니라 첫 단추를 잘못 띄었다고 봐요. 촛불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왜? 촛불을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정의당, 국민의힘,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다 자유한국당 일부도 들어갔어요. 저는 그랬으면 한국 정책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왜? 정말 극우를 정상적인 보수를 만들었을 거라고 해요. 윤승민이나 이 사람들이 얘기한 바른정당 이 사람들을 키워줬어야죠. 그 다음에 사실 국민의힘, 안철수는 정계 복귀도 못했을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뭐가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너희들이 총리, 호남 사람들 총리 추천해라. 그럼 우리가 받아주고 그리고 연정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개혁 입법 불가능하잖아요. 의석이 반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시대 정신도 협치와 공생의 정치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면 광주와 진보개혁설의 이런 승자 독식주의를 막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위성정당, 독일식으로 소수자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독일식은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만드는 준연동제를 만들어서 위성정당 만들었는데도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팬덤 정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다 막았어야 되는데 결국 오히려 좌표 찍기하고 이건 저는 자유주의적 전체주의라고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전체주의는 획일성이에요.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다양성이에요. 자기 입장에 달한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그래서 결국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일 핵심적인 지방자치. 과연 광주와 전남의 지방자치는 소위 우리가 그렇게 독재라고 비판하는 대구 경북보다 얼마나 민주적이고 이상적인가. 저는 제가 계속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우리 여기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공 박사나 아니면 우리 지 위원장이나 지 총장이나 제자들 보고
이거를 논문을 쓰라 그러면 정말 좋은 논문이 될 거예요. 지방자치 55년부터 지금까지의 호남의 지방자치와 대구의 지방자치를 비교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엄청난 좋은 논문이 될 거라고 봐요. 정말 제가 무상급식 예를 들어 무상급식을 민주당이 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비교육감 선거에서 우리 김상곤 교육감이 들고 나와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무상급식에 논쟁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하고 나올 때 제가 조사해 봤어요. 경상도에 2군데 있었어요. 합천하고 또 하고. 정말 지방자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호남주의라는 게 이해는 되지만 이거는 뭐 이기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는 민주화의 보루, 이건 좋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방점을 죽비에 둬야 된다. 지금과 같은 진영 논리에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이 모든 봐라, 배우자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모델을 호남에서 만드는 거다. 광주에서 만드는 거다. 이거 그래서 뭐 시민, 제가 아까 많이 그 지방에서 공론한다던 예산들도 시민 참여 예산,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예산 이런 것들 만들고 불필요한 예산 투표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를 가장 전형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남한 연방제 얘기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지역주의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 분권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냐면 중앙에 있는 권력을 놓고 위해서 지방끼리 다 뭉쳐가지고 쓰레기라도 뽑아서 중앙에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중앙 권력에. 근데 지방 분권화를 하게 되면 자기네 지역만 문제가 되니까 가장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를 뽑지 않으면 안 되게 되죠. 왜? 피해자는 자기네뿐이 안 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자는 그 지방 기본적으로 분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건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말 지방의 삶, 호남의 삶, 광주의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되는 거죠. 2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전국적인 리더를 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는 시장, 그렇게 하는 도지사, 이 사람들이 전국에 나가면 정말 경쟁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결국 문제가 되는 정치인들은 지방자치의원 뭐 등등 퇴출시키고 정말 개입하고 등등 점점 그걸 넓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자치 아니고 중앙정치 수준에도 마찬가지다. 호남 출신 의원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공천과정에 개입하고 그래서 정말 점수를 매겨서 낙선 리스트도 만들고 등등. 그리고 민주당의 모니터링하고 정치 교체를 압박하고 팬덤 정치와 이런 것들 견제하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저는 그 4개의 동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핵심의 대중 정치인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가, 액티비스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당원이 있고 유권자가 있고, 이렇게 4개가 선순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액티비스트가 말아먹으면 그 다음에는 일반 당원이나 특히 유권자의 표를 잃어버려요. 그게 바로 예를 들면 진보신당이 그랬고요. 과거 그 삼인주의 정당이나 이런 당들이 계급정당으로부터 대중정당으로 변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결국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포스트 광주 세대입니다. 그래서 2030 MZ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특히 뭐 오늘 30대, 40, 50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세대 브리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랫세대와의 그 브리지 역할을 해줄 것이냐. 전혀 삶의 경험이 다릅니다. 광주 5.18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민주화 이전의 독재 시대를 알지도 못하고,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세대들에게 과연 뭘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뭐 이제 여러 문제를 제기했더니 어느 날 좀 같이 각각 지내니까
함세웅 선생님이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손 교수, 뭐 오늘 글을 잘 봤다. 근데 내가 젊은 20, 30대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 강연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20, 30대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586을 바꾸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586의 성찰하고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2030이 변하게 가는 길입니다. 정말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영화 친구의 대사야.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묻다 아이가. 제가 올해 40주년입니다만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간, 정말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간 박관현이나 이런 사람들, 윤상원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고 뭔가 정말 대승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뭐 호남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역설적인 게 그러한 것인데 워낙 이 반독재, 이 한나라당과 싸워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한데 별로 소위 진보 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뿌리가 아니에요. 지지율로 보게 되면 별로 낮아요. 전국적 지지보다 높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개혁적 보수와 보수의로부터 글로벌한 변화로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진보대 개혁적 보수의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에서도 이제 광주가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영충호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참 영충 새로 나온 호수 이름이 아닙니다. 영충호는 영남, 충청, 호남입니다. 이제 충청이 호남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결국 호남은 전국 인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 1대 2.7이 넘어섰습니다. 영남하고의 차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61년도 인구를 찾아봤어요. 왜? 61년이 가장 산업화, 공업화가 시작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호남은 두 가지로 인구 유출을 해요. 바로 여기 농업 빈농들이 많기 때문에 해체가 돼서 바로 서울 지역으로도 가고요. 또 공장을 전부 어디에 줬습니까? 영남 지역 벨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예를 들면 92년 대선을 보게 되면 호남에서 YS의 지지율이 3% 정도 나왔습니다. 경상도에서는 한 DJ가 20%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남 징한 놈들, 기억줄이 이렇게 세다. 막 영남들이 막 화내요. 물론 피해자라 더 뭉치고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영남 인구의 10%, 15% 정도는 호남 사람이에요. 공장이 거기 있으니까 간 거죠. 그리고 61년을 기준으로 보면 인구 비율이 1대 1.3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우리 전통적인 인구 비율은 호남이 1이고요. 영남이 1.3입니다. 근데 점점 벌어져서 이제는 2대 1대 2.7 거의 3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벌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인구의 이 속에서 전국적인 지역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중요한 고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전국적인 리더들을 자기 지방자치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키워내는 것이 정말 더욱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년 전에 저희가 그 촛불 할 때 저희 그 선배님 그때 눈물이 저는 지금 또 기억이 나는데 오랫동안 그 민주화 운동을 하고 드디어 이제 어쨌든 그 독재 권위주의 체제는 깨고 어느 정도 민주화됐다 생각하고 좀 짐을 좀 내려놓고 사셨죠. 자꾸 그러던 분이 나이 이제 머리 하얘져가지고 다시 광장으로 나갈 때 정말 눈물이 쏟아진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딱 그 이번에 우리 한국 전체 지금 현재를 보면서 그때는 쏟을 눈물도 있었지만 이제는 흘릴 눈물도 없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것은
그때는 그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아직은 열정도 있고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 그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패착으로 이 5년 만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는 그런 희망도 사라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허무지 이런 것이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끝난 후에 제가 속한 그 단체에서 한번 세대별 평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그러니까 남녀 골고루 해서 했는데, 아까 20대, 30대 분석을 하셨고, 2030 남성의 보수화, 그 다음에 2030 여성들의 어떤 페미니즘의 확장으로 인한 어떤 젠더 투쟁, 이런 것들은 물론 선거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기도 했지만은 문제는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못 찾고 있다.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냐 물어봤을 때 다시 거리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된다. 그저께 촛불 다시 들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있었고. 과연 다시 또 촛불만 드는 것이 대안인가? 우리 강주가 전혀 다 아시죠. 그걸로는 대안도 안 되고 지금 현재 40년간 반복되고 있는 우리 강주의 어떤 핵심적인 정치적 과제가 더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의 무한한 이게 소모적인 이런 투쟁, 정말 이것이 계속 또 무한 반복돼야 되는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걱정이 됐고, 물론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치 100년 전에 아일랜드의 어떤 그런 정치 상황이 어떻게 우리 호남하고도 상당히 닮은 점이 있었죠. 제임스 조이스라는 작가가 조국을 가리켜서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어미 돼지에 비유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호남이 지금 그러지 않는가. 교수님 글 중에서 이제 586 세대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내려놓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하면서 그야말로 미래 세대라고 말로는 하지만 전혀 그들을 위한 배려, 그들을 위한 어떤 토양, 이런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어떤 우리들의 어떤 뼈아픈 어떤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특히 강주 정치에 있어서 대선 전에 저희가 어떤 전국적인 포럼을 하려고는 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영남 수도권 강주 지역에 그동안에 좀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들과 같이 이제 5.18 기록관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미 그때부터 저희는 이미 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이스트 모 교수님이 분석했던 빅데이터, 인구 분포 자료를 통한 선거에서 어디가 유리할 것인가, 이 정도 수준밖에 우리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 너무 이렇게 압도되어 있고 민주당의 발목이 잡힌 이 상황 속에서 강주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고, 세미나의 결론은 이길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 빅데이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대별로 사실 40대, 50대가 약간 진보적 성향이 있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인구 비례로 따질 때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4050 세대의 절대적 지지를 통해서 결국은 근소한 차익은 큰 차익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만 가지고서 이렇게 느슨하게,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개혁 진영도 같은 민주당의 논리에 매몰돼 가지고 해야 할 길을 잃었다. 뼈아픈 말씀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여러 번의 어떤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절대적 기회를 계속 상황 속에서 넘어가고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죠. 가장 허무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 졌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성찰 없이 졌지만 잘 싸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진 것은 진 것입니다. 잘 싸웠다가 어디가 있어요. 가지고 이제 내부 어떤 내부적인 어떤 비판이나 반성에 대해서는 물론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부
그 봉쇄하는 오히려 권위주의로 되돌아간 듯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기존 정당의 특히 강주가 기존 정당인 어떤 민주당의 그런 그 하나의 그 보루 역할만 할 것인가. 물론 거기에 대한 성찰은 오래전부터 강주 우리 지역사회 시민사회에서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은 나왔었지만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시민사회가 그런 힘을 이미 다 뺏겨버렸습니다. 동력이 사라졌고 알지만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지선 때 저희 동네에서 이제 그 진보 정당의 그래도 구의원이라도 먼저 하고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 지방의회라도 차근차근 나가서 지금 그 국회에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그 진보 정당이 아예 그냥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교도보를 확보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지만 단 한 명도 우리 동네에서는 못 냈습니다. 과거 통진당 국회의원도 나왔던 동네지만 그 정도로 어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문제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힘이 없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민사회에 힘을 기를 수 있는 뭔가 방법, 대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뼈 아픈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좀 생각을 했지만 호남에 아까 얘기를 하면 호남에서 정말 미래세를 키워야 된다. 정말 호남에서라도 지방자치에서 뭐 하다못해 뭐 세대 할당제를 하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그 정치인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뼈 아픈 거는 시민사회도 이제 힘이 없다. 이게 정말 뼈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시민사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중앙의 권력을 쥐고 있고 공천권을 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어차피 여기서는 뭐 될 거라고 보는 거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정말 뼈 아픈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교수님이나 박현옥 전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일단 저 자체가 일단 30대이기도 한데요. 먼저 촛불 관련돼서 또 이제 제가 30대를 대표하진 않지만 30대로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당시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가 좀 늦게 가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촛불이 계속 이렇게 광화문 인근에서 그 이하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촛불이 많이 일어났었던 상태였고, 실제로 뭐 비상대기 출동 명령을 이렇게 내려져가지고 대기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했는데, 사실 현역 군인 신분, 그것도 이제 그 당시 제가 일병이었는데 일병 신분으로서 실제로 출동을 하게 될 일이 난다고 하면 과연 나는 총을 메고 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까지 여부까지 고민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저도 굉장히 촛불혁명,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전적으로 좀 신뢰감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일산에 있는 군 병원에 이제 외진을 받으러 갔었던 날 그 탄핵 관련된 심판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고요. 그것을 낭독하는 것을 저는 그 당시 군 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에 그거를 헌법재판관께서 직접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는 좀 한국 정치가 진짜 책에서만 보던 이 탄핵이라는 제도가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될 정도로 고도로 민주화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 이제 꿈인지 생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고무된 상태로 그것을 직접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당장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제 촛불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전국적으로 어떤 각종 집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과연 그러한 지금 다시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그 촛불이 그 자체로서 뭐 정당성이 없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겠지만, 과연 아까 박현옥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대안이나 이런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결과만을 보고 이렇게 다시 뭔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과연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라도 교수님이나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특히나 20, 30대들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한 어떤 지극히 정치적인 이념 논쟁만이 아니라
어떤 실력적인 면, 특히나 이제 현실적인 면, 시민사회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광주로 국한을 하면은 광주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친척도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남이나 다른 충남, 충북 이런 지역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광주가 진정 이렇게 5.18 등을 통해서 민주화에 기여한 부분만큼 보상이라고까지 하긴 뭐하지만 어떤 배려나 이런 현실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발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 젊은 세대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지금 이제 그거는 사실은 지방이지만 중앙 정치의 문제잖아요. 지금 그 문제일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 수준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하고, 호남이 영남에 비해서 지금 균형 발전이 안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전통적인 담론이죠. 이 문제는 계속 싸워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지금 2030과 관련을 해서 또 새로운 지금의 측면에서 이런 담론이 얼마만큼 2030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계속 그 소위 지금까지의 어떤 담론 투쟁이나 정치적 그 뭐랄까 연합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빨리 2030이 보수화된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래서 뭐랄까 우리의 문제가 진짜 사실은 좀 2030이 정말 보수화된 건가요? 호남도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예. 실제로 이제 제가 겪은 바로는 지금도 겪고 있고 제 주변에 있는 20대나 30대 친구들, 특히 여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수화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제 경험에 의한 제 주관적인 주장이거든요. 예. 그 5.18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 예. 저는 30대 이제 후반입니다. 30대 후반으로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게 사실입니다. 예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의 가운데 말씀하셨던 진리와 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재산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그걸 지켜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 나쁘게 말하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하기 때문에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차라리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다. 그게 지금 현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야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은 이거다. 너희가 나갈 방향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때 과연 그 강사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불을 지필 수 있는지 한마디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가 같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이제 운동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항상 주장이지만 근엄주의로는 안 된다. 제가 지금 좋아하는 말이 즐거운 혁명이에요. 내가 춤출 수 없으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다. 라는 유명한 페미니스트 엠마 골드만이라는 여자가 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이 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운동권 가지고 정말 내가 나를 희생해서, 근데 나를 희생하면 안 돼요. 나를 희생하면 나를 찾아야 될 때는 언제든지 운동을 벌일 수 있어요. 즐거운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 즐거운 좌파예요. 좌파는 그놈이 해서 안 되고 즐거워야 된다. 마찬가지로 촛불이 가져다 중요한 것은 즐거운 혁명이었다고 봐요. 유모차 들고 나오고 등등등 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너를 버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라가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그 바로 실용주의와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여야지 너 이걸 버리고 다른 걸 해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중의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하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들에게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에게 실용주의적으로 도움,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주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 단순히 실용주의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실용주의 한 방법인데 결국 공동체 그리고 내가 혼자 지구를 망하고 있는데 실용적으로 살아있으면 자기도 죽는 거죠. 우리가 결국 지금 얘기하면 기후주의, 생태주의라는 게 이타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한 이기주의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구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프레임, 사고의 프레임을 바로 같이 바꿔져 나가는 작업. 이게 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뭐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는 모르는지 모르지만 과거와 같은 근엄주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라떼식 강의로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수님 글을 읽고 너무 감명 깊어서 오늘 아이고. 오신다고 해서 엄청 반가웠고요. 저는 교육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니 저의 고민도 소위 이제 광주가 혁신교육을 한다고 하고 그동안 쭉 해왔는데 2030이 태어났습니다. 네. 그 전에 세대들은 이런 민주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들이었어요. 예. 그럼에도 이런 민주화운동도 하고 이런 세대였는데 네. 굉장히 민주적이고 존중받는 교육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교육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2030 분들이 이제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을 들어보면 저희가 교육에서 그들에게 의미 있거나 가치 있는 것들을 이제 교육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나?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저희의 이제 고민인 그렇죠. 거죠. 교육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라는 그 고민이 되게 큰데 그런 점에서 교육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 시작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저는 여기 계시는 그 2030 아까 미모를 20대와 30대 미모를 대표하는 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신데 최근에 어떤 교수님 말을 했는데 벌써 5년 전부터 강의실에서 남녀가 같이 앉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게 분리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세대가 2030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과 저희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이런 점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그것도 저한테 중요한 화두를 주셨네요. 화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혁신교육. 근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들이 할 때는 학교에서 비민주적인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공동체가 살아 있었다고 봐요. 공동체가. 근데 97년 이후에는 저는 한국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사회라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오죽했으면 어떻게 얘기합니다. 제가 서강대학교에 있는데 서강대학교 맨날 무슨 기독교 정신 이런 거 카드로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학장단 대표를 했습니다.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거 FA 그 다음에 저거 해야 됩니다. 왜? 상대평가 없애야 됩니다. 왜? 상대평가를 하니 모든 친구들은 적이에요. 왜? 저놈이 A 맞으면 나는 B 맞고 모든 게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간에 보여주잖아요. 뒤에서 보여주라 그러면 틀린 답 써요. 그 새끼 다 쓰고 나간 다음에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완전한 경쟁과 그런 사회에서 보고 있는데 안에서 공동체 가르쳐봐야 그것은 안 따라가는 거죠. 근데 과거에 독재를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동시장 5.18의 그런 공동체가 가능한 것이죠. 과연 80년 봄이 지금 일어난다면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할까? 다르게 행동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도 중요하고 한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된 데는 교육도 물론 교육이겠지만 중요하게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정치 사회화를 세 가지가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언론이고 세 번째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문화 대혁명이 바로 그걸 바꾸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보면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열심히 일을 할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격동이 한 거잖아요. 그 맨발의 의사들.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근데 해보니 열심히 안 일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이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 세 가지예요. 학교, 교육, 언론, 그 다음에 가정. 그래서 이 세 개를 바꾸면 된다. 그래서 지식인들을 다 하방시킨 거잖아요. 근데 결국 한편으로는 학교가 있지만 중요하게는 언론인데 요새는 언론이라는 게 단순한 언론이 아니라 소위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의 SNS 등등등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가정. 어디에서도 별로 공동체를 안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철저한 아까 얘기한 대로 성과주의, 아까 등등 이런 거에 하니까. 그러니까 뭐 공기업 무슨 비정규직 정규직 하자 그러니까 왜 저 새끼들 시험도 못 보고 떨어진 놈들인데 너랑 같이 하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이 아니라 연대. 그 속에 있는 건 연대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교육도 중요하고 그렇지 물론 어떻게 하면 혁신 그 중요한 화두라고 봐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광주 아까 그 얘기를 앞에 얘기하고 다시 얘기를 하면 과연 혁신 교육을 받고 나온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생, 예를 들면 광주가 많은 한국, 대구나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경기도 있었잖아요. 학생들보다 과연 더 이타적이고 예를 들면 민주적이고 등등한가? 또 중요한 어떤 연구 과제겠죠. 그것이 할 수 있는 연구 과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는 그 교육 자체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사회라는 교육, 사회라는 학교 그 자체가 어떤 그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의미 있고 좋은 말씀이고 또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좀 이렇게 탐색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딱 한 가지만 하나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꼽자면 키워드는 즐거운 좌파. 여기에 이제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그 직전에 북유럽을 쭉 한번 동료들하고 다닌 적이 있는데 특히 그 오슬로에서 우리 평화운동 활동가들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어떤 그 뭔가 우리의 미래 세대도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강주에서 왔다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 뭐 세미나도 마련해주고 또 대학에서 그런 그 심포지엄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오슬로 시내에서 일단 그 행사를 저희하고 하는데 시작 시간이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입구에 이제 그다음 간단한 그 케이크나 빵, 샌드위치 놔두고 전부 그 가방 메고 와서 일종의 토크쇼였거든요. 전부 토론회하고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딱 그 정해진 시간이 끝나니까 또 그대로 이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침을 그 토론회 하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저희가 여기저기 다니고 오후에 한 4시쯤에 다시 오슬로 시내를 갔는데 아침에 봤던 그 활동가들을 또 만난 거예요. 거리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데 이들이 그럼 그동안에 뭐 했냐. 아침에 그 토크쇼 끝나고 각자 자기 직장으로 갔다가 일을 다 끝내고 또 퇴근하면서 자기 또 활동을 하고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 이게 그 어떤 시민운동의 힘이 아닌가. 물론 그 단체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그 단체입니다. 과거에. 근데 그거는 이제 노벨 평화상 받은 것은 한 20년 전이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또 하나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감과 대안이 좋은 그 영향력 있는 정말 조직으로 발전해서 광주의 미래에 빛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여간 오늘 뭐 제 강의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최소한 평균 키를 높이고 간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